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장가간 약재장수. 약재장수 정팔봉이 술 한잔을 나누고 주막집 객방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지난달엔 동료 약재상 김서방이 산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쳐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제는 연배도 아래인 이서방이 독초에 중독되어 손이 떨려 더 이상 약초를 캘 수 없게 되어 기약 없이 주막 구석방에 처박혀 침만 맞고 있는 것이다. 약재장수는 무거운 약초 보따리를 지고 깊은 산속을 헤매며 귀한 약초를 찾아다니는 게 일이라 40살 언저리에서 허리에 무릎에 고장이 나기 마련이다. 정팔봉도 가끔 어깨가 결려 눈 질끈 감고 이만할 때 약재장수를 접기로 했다. 약재장수를 그만두기로 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다. 집이 그리운 것이다. 다음날 새벽 약초 캐러 산에 들어갈 걱정하지 않고 마누라 손목 잡으며 제 집 사랑방에서 스르르 눈을 감고 단잠에 들고 싶은 것도 그 일을 그만두는데 큰 몫을 차지했다. 정팔봉은 허구한 날 객지를 돌아다니며 저녁에 막걸리 한 사발은 마셨지만 도박판에 끼어들지 않았고 기생집도 얼씬하지 않아 이제껏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그런데 부푼 가슴을 안고 고향집에 돌아오니 마누라가 병석에 누워 있었다. 남편 돌아온 줄도 모른 채 열이 펄펄 나는 마누라 옆에 아들 두 놈과 며느리가 지키고 앉았다. 의원을 데려왔더니 진맥을 하더니 입이 늦었소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갔다. 그날 밤을 못 넘기고 마누라는 이승을 하직했다. 시도 때도 없이 술병을 차고 마누라 묘를 찾아 봉분에 기대어 잠이 든 적도 있던 정팔봉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 중매쟁이가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큰 며느리는 중매쟁이가 집안에 발도 못 붙이게 막아섰다. 어머님 탈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중매쟁이가 들락날락 하는 거야? 남의 눈도 생각해야지. 중매쟁이가 직접 정팔봉을 만나게 해달라고 때를 써도 수문장처럼 막아선 큰며느리는 막무가내다. 아랫마을로 분가한 작은아들 내외도 큰아들내와 다를 바가 없었다. 정팔봉의 형님과 당숙 등 친척 어른들이 찾아와 정팔봉을 다그쳤다. 아직 쉰도 안 됐는데 호라비로 한평생 살아갈 거야? 재혼하지 않을 거라는 소문과 달리 정팔봉은 계면적인 웃음을 흘리며 마땅한 혼처도 없고 했다. 정팔봉이 재혼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그날 밤 두 형제와 두 며느리가 남몰래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제 할 수 없네. 우리가 찾아야 해. 맏아들의 주장에 모두가 의견 일치를 봤다. 그들이 찾는 새어머니의 조건은 그를 모르는 여자다. 정팔봉의 나이 아직 50도 안 됐고 체격은 아직도 장사인데 똑똑한 여자와 살면 집안 살림을 다 휘어잡을 것이 뻔하지 않은가. 두 아들놈의 속셈은 뻔하다. 아버지가 똑똑한 여자와 살면 자신들이 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하고 게다가 재산 관리까지 새어머니 손에 넘어갈 것이 걱정이었다. 며느리 둘이 30달 넘게 설치고 다니더니 딱 마음에 드는 새 시어머니감을 찾아냈다. 남편 잃고 친정으로 돌아온 26살 과부인데 글은 한자도 모르는 무식한 여자였다. 정팔봉 며느리 둘은 보물단지라도 찾은 듯 희색이 만면하고 작은 며느리는 처음 만난 과부의 손을 잡고 어머님 하며 촐싹거렸다. 그 과부가 바느질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정팔봉 두 며느리가 괴짝 속 폐물과 은비녀를 팔아 300냥을 만들어
시어머니감 과부에게 안겨줬다. 혼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때가 마침 꽃피고 새우는 춘삼월이라 얼른 혼례식을 올렸다. 그런데 정팔봉이야말로 효부 며느리 덕택에 보물단지를 얻었다. 혼인 후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를 모른다던 세부인이 정팔봉의 약재장부를 뒤적이며 셈을 척척 해내는 것이 아닌가. 정팔봉이 깜짝 놀라 물어보니 친정아버지가 훈장이었는데 몰래 글 공부를 시켜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자가 그를 안다는 것이 흉이 될까봐 바보인 척 살아왔다고 했다. 정팔봉은 놀라서 춤을 췄지만 며느리들은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다. 부인이 집안 살림을 척척 꾸려나가자 정팔봉은 입이 귀에 붙었다. 그런데 인물 좋고 마음씨 곱고 똑똑한 보물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정팔봉이 다그쳐 물었더니 며느리 둘이 명색이 시어머니인 자신을 사기꾼이라 몰아붙이며 우선 300냥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정팔봉이 당장 300냥을 부인 손에 쥐어줬다. 정팔봉은 읍내 저작거리에 큰 기와집을 사고 부인을 데리고 이사를 가 약재 도매상을 차렸다. 산에서 직접 캔 약초는 물론 각지에서 들여온 귀한 약재들로 가게를 가득 채웠다. 부인의 뛰어난 샘솜씨와 장부관리로 약재 도매상은 불난듯이 쑥쑥 커졌다. 정팔봉의 약재는 품질이 좋기로 소문나고 부인의 꼼꼼한 관리로 손님들의 신뢰까지 얻어 멀리 다른 고을 의원들까지 찾아올 정도였다. 정팔봉은 가끔 옛집을 찾아가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안부를 물었지만 그들은 똑똑한 새어머니가 무서워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고 한다. 너희는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 파주 천석군 부자 심첨지의 집은 딸이 셋이다. 하루는 심첨지가 딸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너희는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 그러자 눈치 빠른 큰딸과 작은딸은 아버지 덕에 먹고 삽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그런데 그 중에 심첨지가 가장 예뻐하는 셋째 딸이 지금은 아버지 덕에 먹고 살지만 앞으로는 제 덕에 먹고 살아야죠 하고 대답하지 않는가. 저것이 아비 은혜도 모르는구나. 딸들을 출가시키면 한미천씩 떼어줄 생각이던 심첨지는 셋째 딸의 말에 서운했다. 지금까지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심첨지는 셋째 딸의 맹랑한 대답을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그래, 내 말대로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세월이 지나 큰딸은 아랫마을 박초씨 둘째 아들과 혼례를 올렸다. 심첨지는 큰딸에게 소작주는 알짜배기 논밭과 재산을 뚝 떼어 주었다. 다음으로 둘째 딸은 양주로 시집을 갔는데 살림미천이라고 많은 돈을 지참금으로 주었다. 이제 셋째 딸의 차례가 되었다. 셋째 딸은 개성에 사는 총각과 혼담 얘기가 오갔다. 매파를 통해 들어온 혼사는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개성 사는 총각은 몰락해버린 왕씨 집안의 큰아들로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다. 영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다 제 복이요. 혼례를 하루 앞두고 심첨지가 딸을 불렀다. 언니들 다 나누어 주고 내게 줄 건 없구나. 이제부턴 내 덕으로 살도록 해라. 아니 영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살라고요? 셋째 딸은 아버지의 매정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원망하기보다 모든 걸 담담히 받아들였다.
시집을 가보니 시아버지는 병들어 누워있고 어린 시누이와 시동생은 앞가림을 못하는 나이라 남편이 가족들을 돌보는 처지였다.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뒤 이주하지 않고 개성에 남은 집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개성 출신이라는 이유로 관직에 나갈 길마저 막히자 남편은 일찌감치 장사에 뛰어들어 각지를 돌아다니며 인삼과 지방 특산물을 구해 팔았다. 고생시켜 미안하오. 힘내세요. 나도 열심히 도울게요. 셋째 딸은 남편을 도와 장부를 정리하고 손과 발이 되어주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인삼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생산량은 정해져 있고 수요는 많으니 그나마 부르는 게 값이었다. 여보, 우리 인삼 한번 재배해보면 어때요? 직접 재배하면 좋긴 하지만 가능하겠소? 인삼 재배하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도 해봐요. 부부는 인삼 재배법을 배워 직접 인삼을 재배하고 쪄서 말려서 홍삼을 만들어 큰 돈을 벌기 시작했다. 한편 파주 심첨지집엔 변화가 많았다. 큰 사위가 노름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장인이 물려준 논밭마저 다 날리고 만 것이다. 큰딸도 아버지 덕에 지금까지 살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지자 헤쳐나갈 궁리는 안 하고 친정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양주로 시집간 둘째도 씀씀이가 해퍼 물려준 돈을 다 써버리고 바람나서 돌아다니는 남편 때문에 보따리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다. 심첨지는 자식들에게 주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지 못한 걸 후회했다. 아이고,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 그런 딸들을 볼 때마다 심첨지는 곤방대를 뻑뻑 빨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심첨지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 거동마저 불편해지고 병석에 드러누워 지내는 날들이 길어지자 남은 재산도 점점 줄어들고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할 판이었다. 심첨지는 불현듯 그동안 잊고 지내던 셋째 딸이 생각났다. 그렇게 무질게 돼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셋째 딸도 친정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실까? 언니들도 잘 살겠지? 그리고 시집간 지 5년 만에 마침내 성공한 모습으로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그래, 잘 왔다. 그동안 무심했던 날 용서해라. 아니에요. 제게 가장 큰 재산을 물려주신걸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근면과 성실하게 살 힘을 길러주셨어요. 바로 강한 자립심이요. 셋째 딸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자 심첨지는 자신의 옹졸한 행동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도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진심은 언젠가는 꽃을 피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정대인은 보부상으로 시작해서 장사 수완이 좋아 벌이는 사업마다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 병을 얻은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가난하던 젊은 날부터 묵묵히 곁을 지키던 아내와의 사이에 딸 셋을 남겨둔 채였다. 이렇게 가면 나 혼자 어떻게 살란 말이요. 정대인은 아내의 무덤가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세월이 흐르고 아내와의 기억도 추억으로 변했다. 그동안 정대인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거느린 거상이 되었다. 큰딸과 작은딸은 출가해서
남편들과 함께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었고 막내딸도 혼담이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과 재산만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왔지만 이제 나이 들어 막내딸마저 출가시키고 나면 혼자만 남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 딸에게 상처라도 될까봐 재혼도 마다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온 정대인은 더 이상 장사에 관여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사위들에게 사업을 맡기고 딸들의 효도를 받으며 편히 살겠다고 결심했다. 막내딸의 결혼을 앞두고 정대인은 딸들을 불러 모았다. 이제 나도 나이 들어 이번에 숙현이 출가시키고 나면 일에서 손을 떼고 싶구나. 그래서 너희 셋에게 가계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겠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모시도록 해라. 큰딸과 둘째 딸은 그 얘기를 듣자 눈을 반짝였다.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 이제 편히 쉬세요.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리겠어요. 그럼요. 이서방하고 저도 잘 모실게요.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살아요. 그래요. 아버지 당장 저희 집으로 가요. 큰딸과 둘째 딸, 그리고 사위들까지 합세해 서로 아버지를 편히 모시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재산에 눈이 먼 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딸들의 말에 정대인의 마음은 흐뭇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막내딸 숙현은 아무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항상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두 언니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 숙현은 속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아첨을 떠는 언니들을 보고 감언이설로 늙은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빼내려는 속셈임을 알았다. 숙현이는 왜 말이 없느냐?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있는 숙현에게 서운한 듯이 물었다. 전 언니들처럼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막내딸 숙현은 언니들과 형부들이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하지만 정대인은 가장 아끼던 막내딸의 뜻밖의 말에 서운해하며 역정을 냈다.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니? 못된 것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소리치자 언니들도 합세에 덩달아 한마디씩 했다.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러게, 넌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니? 그러자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가계와 재산은 언니들에게만 나눠주겠다. 너는 혼례시키는 것으로 만족하거라. 정대인은 큰딸과 사위에게는 장한 노른자 땅과 여러 개의 점포를 물려주고 작은딸과 사위에겐 모아둔 전답과 여각, 그 밖에 사업권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정대인 본인은 작은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든 걸 두 딸에게 물려주었다. 은퇴하긴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나? 주변 상인들 사이에 말이 많았다. 막내딸은 공언한 대로 혼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해주고 쫓아내듯 시집 보냈다. 숙현이 넌 출가했으니 집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라. 꼴도 보기 싫구나. 막내딸 숙현은 아버지의 그런 말이 슬펐다. 하지만 무엇보다 혼자 살아가게 될 아버지 걱정이 앞섰다. 평소에 언니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 아버지 재산을 빼낼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형부들이 성실한 것도 아니고 허세로 가득 차 돈을 물쓰듯 하고 다녔으니까. 한편 숙현의 남편은 무역상이었다. 정대인처럼 거상을 꿈꾸지만 아직 어려움이 많았다. 그녀는 두 언니와 형부들이 사업을 물려받아 여유롭게 살아가는 걸 보며 가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미안해요. 도움이 되지 못해서. 무슨 소리요? 내 힘으로 성공해야지. 그렇게 몇 년 세월이 흘렀다. 숙현은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두 언니는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엄포를 놨다.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눈물을 흘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언니들을 통해 아버지가 잘 계신다는 안부를 듣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숙현의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폭우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나 봐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막내딸 부부는 아버지가 사는 집에 찾아갔다. 집에 들어서니 늙고 수척해진 정대인이 그들을 맞았다. 아버지, 이제야 찾아뵙네요. 용서하세요. 아니다. 날 용서해라. 숙현이 집을 떠난 이후 한동안은 두 언니와 사위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관심해졌고 나중엔 부담스러워하기까지 했다. 숙현은 아버지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다. 두 사람의 지난날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녹아들었다. 친아버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숙현의 남편도 눈물을 흘렸다. 힘들게 시작한 사업도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한편 두 딸과 사위들의 사업은 기울어지고 있었다. 정대인이 물려준 기반으로 어려움 없이 시작했지만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다. 딸들은 탐욕으로 돈을 펑펑 써대고 사위들은 기방을 들락거리고 노름에 빠져 정대인이 평생 일군 재산을 다 축내고 말았다. 진심은 시련 속에서도 언젠가는 꽃을 피운다. 과부가 된 딸과 젊은 무사들. 정선달은 한때 용맹을 떨치던 무사였으나 아픔을 이기고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객지에서 아내를 떠나보내고 호라비로 살아온 그에겐 초아라는 딸아이가 있었다. 정선달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22살 된 초아는 미모와 어울리지 않게 대담하고 기상이 넘쳤다. 그런데 그런 딸에게도 잊지 못할 아픔이 있었다. 3년 전의 일이었다.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신랑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다. 딸의 혼례날 기다리던 신랑은 오지 않고 일행 중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자가 무겁게 소식을 전했다. 신랑이 일행과 함께 험한 고갯길을 넘어오다가 숨어있던 산적대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초례도 치르지 못하고 과부가 된 딸을 생각하며 속상해하던 아내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정선달은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조용히 내려온 것이었다. 마을에는 은근히 초아를 마음에 두고 있던 도령들이 있었다. 3년 전 갑자기 초아가 시집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초아가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모이면 서로 그 얘기뿐이었다. 어린 나이에 청산과부란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떡하겠는가. 초아는 아픔을 이기고 아버지를 모시며 꿋꿋이 살았다. 조용한 시골에서 3년을 살다 보니 어느덧 아버지와 딸의 아픔이 아물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살인문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인기척이 났다. 선달님 계십니까? 정선달이 살인문 앞으로 나가더니 반갑게 문을 열었다. 어서 들어오게. 잘 지냈나? 정선달이 반갑게 맞은 노령은 장차 무과급제를 목표로
무예를 닦고 있는 김서랑이란 청년이었다. 초아야, 서랑도령 왔다. 여기 술상 좀 내오너라. 초아는 서랑을 슬쩍 보고는 이내 부엌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안주감을 준비하고 술상을 차렸다. 아버지, 들어갈게요. 문을 열자 몇 가지 안주를 곁들인 술상을 받쳐들고 초아가 들어왔다. 초아 낭자, 오랜만이요. 서랑은 초아를 보자 해벌쭉 웃으며 인사했지만 초아는 무심하게 고개만 숙였다. 서랑은 평소 초아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짬을 내서 찾아오곤 했지만 초아의 반응이 영 시원찮다. 정선달은 집안 좋고 돈 많은 김서랑을 사윗감으로 점찍어 놓았지만 문제는 초아에게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는 거였다. 술이 얼큰하게 취하자 정선달은 지난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술에 취했다는 표시였다. 그 얘기를 인내심 있게 듣고 있던 김서랑은 장차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며 무과에 급제해서 훌륭한 무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마치 초아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때였다. 선달님, 별거 없으셨는지요? 초아의 안내를 받고 들어선 사내는 설현이라는 젊은 무사였다. 나이는 20대 초반이었고 의복은 초라했으나 위험 있는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초하와 그 젊은 무사는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이였다. 하지만 정선달은 설현이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초하의 고생길이 눈에 훤히 보이는 가난한 집안으로 딸을 보내고 싶지가 않았다. 이번에는 초하가 제대로 된 신랑을 만나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정선달은 바깥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서랑에게 술을 권했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린 술이나 마시세. 정선달이 그렇게 말했으나 밖에서 들리는 설현과 초아의 두렁거리는 소리가 서랑의 질투심을 자극했다. 서랑은 술김에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마루에 걸터앉아 속삭이고 있는 젊은 남녀를 향해 한마디 했다. 이보시오, 보아하니 무술께나 하신 분 같은데 나와 실력을 겨뤄보는 것이 어떻소? 당신도 나도 초아낭자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지는 사람이 깨끗이 물러나도록 합시다. 그 소리에 설현이 앞으로 나서자 초아가 그를 막았다. 술 기운에 하는 소린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자 서랑이 밖으로 나왔다. 술 기운이 아니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는다면 불속이라도 뛰어들 심정이오. 좋소. 대결을 받아들이겠소. 서랑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당에 메어둔 말에서 칼을 빼들고 설현에게 달려들었다. 대결이라고 하기보단 적과의 싸움이라도 벌이듯 눈엔 살기마저 감돌았다. 설현도 재빠르게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서랑의 공격을 막았다. 두 사람 다 질투심과 자존심이 걸린 대결에서 조금도 물러서질 않았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던 정선달도 사생결단이라도 낼 것 같은 두 사람의 모습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던지 밖으로 나왔다. 이보게들 진정하게. 대결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서랑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다시 집어드시오. 아니요. 내가 졌소. 깨끗이 양보하겠소. 김서랑도 약속을 지키는 사내였다. 떨어진 칼을 주어 말에 꽂더니 말에 올라 그 길로 돌아가 버렸다. 정선달은 서랑이 대결에서 져서 돌아가 버리자 설현과 초아의 만남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 하지만 그렇게 포기한 서랑을 생각하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런 일로 여자를 포기해? 어리석기는.
들녘에 곡식이 무르익는 가을이 왔다. 설현과 초아도 혼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라가 전쟁 소식으로 온통 시끄러웠다. 변방의 오랑캐가 국경을 침략해 내려오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군포를 내고 군역을 면하거나 양반들은 권력을 이용해 면제를 받기 일쑤라서 나라를 지킬 만한 장정들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 바람에 퇴역한 무인들까지 동원하게 되었고 마침내 정선달도 군역에 따라 차출되기에 이르렀다. 안 돼요, 아버지. 그 연세에 어떻게? 나라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쩌겠느냐. 부녀는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설현이 집으로 찾아왔다. 연세 드신 몸으로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제가 대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말이네. 어찌 그런단 말인가? 내가 없는 동안 초아를 부탁하네. 하지만 설현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돌아오는 대로 초아 낭자와 혼인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설현은 정선달 대신 전장으로 떠났다. 한 해, 두 해가 흘렀다.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는데 설현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이 더 흘러갔고 늦가을이 되었다. 추수를 끝낸 들녘마다 찬바람이 휘감고 가지 끝에 매달린 나뭇잎들이 간당간당 흔들리고 있었다. 밤마다 설현 생각에 잠을 설치던 조아는 간밤에도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그런 딸을 보며 안타까움에 정선달이 한마디 했다. 이제 단념해야 할 것 같구나. 너도 잊어버려라. 아버지,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잊으셨어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시집가지 않겠어요. 초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설현 도련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김사랑이 다시 집에 찾아와 정선달과 술잔을 기울였다. 서랑이 돌아간 후 초아는 굳은 결심을 했다. 그래, 이대로 기다릴 순 없어. 찾아가 보자. 다음 날 날이 밝자 초아는 남장을 하고 설현이 입대하며 맡겨둔 말에 올라타고서 변방을 향해 길을 떠났다. 여긴 들어올 수 없어. 변고당하기 전에 돌아가시오. 초아는 국경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주변을 맴돌며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설현이 있는 곳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다. 며칠을 찾아 헤매던 초아는 설현 찾기를 포기하고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길을 따라 돌아오는 초아의 눈에 부상당의 다리를 절뚝절뚝 절며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오는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그건 바로 3년 전 전장으로 떠났던 설현이었다. 초아는 말에서 내려 설현 앞으로 다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도련님, 저예요. 왜 돌아오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런 꼴로 어떻게 낭자를 볼 수 있겠소?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내와 혼인할 때까지 낭자 곁에 나타나지 않기로 작정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도련님의 다리가 되어드리겠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요. 두 사람은 그 길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여보게, 어서 오게. 정선달도 부상당한 설현을 보며 미안함과 반가움에 꼭 껴안았다. 허튼 생각을 하려 한 자신이 마냥 부끄러웠다. 한 달이 지난 후 그들은 혼례를 올렸다. 혼례식엔 김사랑도 자리를 같이 해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다. 설현은 무사의 꿈은 포기했지만
대신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를 얻게 되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장터로 나가 포목점을 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점포는 손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소를 몰고 오는 노인.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태조로 즉위한 뒤 고려의 도읍지였던 송도에서 새 도읍지로 옮기려던 무렵이었다. 외세를 막고 나라가 융성할 좋은 곳이 없겠소? 조정의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나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때 한 신하가 태조에게 아뢰었다. 전하, 풍수에 밝은 무학대사를 불러 물어보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래서 무학대사는 왕명을 받들어 새로운 도읍지를 정하기 위해 팔도를 돌아다녔다. 강원도를 물색해보니 금강산이 있어 경치는 좋으나 도읍지로는 합당치가 않았다. 그렇게 산세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던 무학이 삼각산에 이르렀다. 그래, 이곳이다. 앞으로 강이 흐르고 남산이 솟아있고 뒤로는 삼각산이 막아주고 있어 새 도읍지로 적당하구나. 무학대사는 태조에게 알리고 그곳에 누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누각을 세우기만 하면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닌가. 땅의 기운이 상소롭지 못하구나. 무학은 할 수 없이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터덜터덜 삼각산 줄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소를 몰고 오는 노인을 길에서 마주쳤다. 소가 말을 듣지 않는지 노인이 채찍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리야, 이놈의 소야. 미련하기가 마치 무학 같구나. 바른 길을 놔두고 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려 하느냐. 그 말을 들은 무학대사는 깜짝 놀라 노인을 돌아보았다. 평범한 농사꾼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흘러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무학은 노인을 쫓아가 공손히 절하라고 물었다. 말씀 좀 여쭈겠습니다. 무슨 말이요? 난 바빠. 무학은 무심히 그냥 지나치려 하는 노인을 쫓아갔다. 듣자 하니 무학같이 미련한 소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냥 소에게 한 말이요. 그러더니 다시 소를 몰고 가려 했다. 무학은 재차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간청했다.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자 하나 누각이 자꾸 무너져버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는 손을 들더니 하게 허리에 집을 세우려 하니 무너지는 거요. 양 날개에 성을 지어 누르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거요. 그리고 도읍은 여기서 10리를 더 가서 정하도록 하시오. 하고 알려주었다. 무학이 공손히 절하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소를 몰고 가버렸다. 무학이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10리를 더 가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가 나타났다. 과연 이곳이야말로 새로운 도읍지로 손색이 없는 곳이구나. 무학은 감탄에 맞지 않았다. 소를 몰고 가는 노인에게 10리만 더 가라는 말을 들었던 그곳을 왕십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유래도 있다. 그리하여 한양의 새로운 도읍을 정하고 노인의 말대로 학의 날개에 해당하는 곳에 성을 쌓고 궁궐을 지었다. 그런데 지금도 인왕산 자락 무학동 인왕사에 가면 스님이 참선을 하며 서 있는 듯한 선바위가 있다. 한양 도성을 쌓을 때 무학대사는 성곽 안으로 선바위를 넣으려 했으나 정도전은 선바위를 성 밖에 놓으려고 했다. 풍수지리를 살펴보니 성곽 안에 넣으면 불교가 흥하고 성곽 밖에 놓으면 유교가 흥하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의견이 맞서자 태조는 고민을 거듭했다. 고려의 이념을 그대로 이어갈 순 없지 않은가. 마침내 태조는 고려의 국교인 불교를 벗어나 유교를 중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정도전의 의견을 따라 선바위를 도성 밖에 두고 성곽을 쌓았다. 이제 선비의 보따리나 짊어지고 다닐 신세가 되겠구나. 무학대사는 태조의 결정에 한탄했다. 그 말대로 억불 숭유 정책으로 조선시대의 불교는 퇴로에 접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선바위는 인간이 죽어서 석불이 되었다고 믿으며 바위에서 소원을 빌면 소원 성취한다는 믿음의 대상이었다. 앙큼한 아버지의 후처. 어둠이 짙게 들이운 가을 밤이었다. 산머리에는 초승달이 걸려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 나 있었다. 배옥의 주막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나이든 주모는 부지런히 주방을 정리했다. 이제 문을 닫아야겠어. 아이고, 점점 이 일도 힘에 부치는구먼. 뒷정리를 마친 주모는 굽은 허리를 쭉 펴고는 하늘을 쳐다봤다. 반짝이는 밤하늘에 갑자기 별 하나가 긴 꼬리를 달고 밤하늘을 가르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살려요! 그 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깜짝 놀란 주모는 소리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희미한 불빛 사이로 누가 이리로 달려오는 게 보였다. 그건 누구요? 주모가 소리를 지르자 앳된 처녀 하나가 어깨를 감싸고 주막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으로 어떤 시꺼먼 그림자 하나가 사라지는 게 보였다. 아니, 무슨 일이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줄을 짐작하고 주모가 놀라서 물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누가 절 해치려고 해요. 해친다고? 아니, 피가... 어깨를 감싼 손에 피가 흥건히 배어 있었고 가쁘게 숨을 몰아쉴 때마다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좀 싸매야겠구먼. 칼에 찔린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다. 놀란 주모는 저고리를 벗기고 상처를 씻고 약초를 붙인 후에 광목으로 어깨에 난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 주었다. 그래도 상처는 깊지 않아 다행이구먼. 이제 됐어. 급한 대로 피를 멈추게 한 주모는 한숨을 돌리고는 처녀를 쳐다봤다. 앳된 얼굴에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다. 주모는 나가서 따뜻한 꿀물을 한 대접 들고 왔다. 이거 먹어봐. 마음이 좀 진정될게요. 시간이 지나자 처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얘기를 시작했다. 처녀는 구리계에서 약방을 하던 허이원의 외동딸 미연이었다. 잠시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덩치 큰 사내가 따라왔다는 것이다. 그 사내는 으슥한 곳에서 칼을 들고 달려들었고 어깨를 찔린 처녀는 죽으림을 다해 달아나다가 불 켜진 주막을 보고 들어왔다고 했다. 큰일 날 뻔했구려. 그런데 이런 야심한 시간에 뭐 하려고 나왔소? 장례를 약속한 도령과 만나기로 해서. 미연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그때 포조를 데리고 야경을 돌던 포교 성만이 불 켜진 주막에 들어왔다. 무슨 일 있어, 주모? 건장한 사내가 들어오자 미연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괜찮아. 이분은 포교날이야.
때마침 잘 오셨어. 주모는 그동안 일어났던 상황을 포교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근데 말이야. 이 처녀가 괴한한테 습격을 당했지 뭐요. 습격? 어떤 놈인데 안유자를? 성만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듣더니 돌아서며 말했다. 힘없는 안유자를 아무 이유 없이 해치려고 들다니 뭔가 이상한데? 상부에 보고하고 조사해봐야겠어. 문단속 잘하고 오늘 밤 조심하시오. 주모는 미연을 데리고 들어가 불을 끄고 방문을 꼭 걸어 잠갔다. 이른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미연은 주모에게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아니, 어깨는 왜 그래? 아버지 허의원이 헬쑥한 얼굴로 쫓아나왔다. 밤중에 혼자 나갔다가 어쩌려고 그러니? 양주댁이 뒤따라 나오더니 냉랭하게 쏘아붙였다. 허의원은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다. 구리기에서 허의원 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허망한 생각에 허의원은 방황을 했다. 그 빈자리를 찾아든 것이 바로 지금의 아내 양주댁이었다. 26살에 혼자 된 양주댁은 50살이 다 된 허의원에게 추파를 던졌다. 처음에는 양주댁의 유혹을 뿌리치던 허의원도 매일 약방문이 닳도록 드나드는 농익은 젊은 여인의 손길을 더는 뿌리치지 못했다. 허의원의 외동딸 미연과 불과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그렇게 양주댁이 안방을 차지한 지 1년이 지났다. 미연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현숙한 처녀였다. 매파들은 미연을 좋은 가문에 중매하려고 줄을 서고 있었다. 미연은 이렇게 당돌한 양주댁을 어머니 대접을 한다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았다. 게다가 사촌 동생이라며 드나드는 풍산이라는 산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허의원 계시오? 대문을 열어보니 포교 성만이 찾아왔다. 지난밤의 사건을 조사하러 찾아왔소이다. 그러자 허의원은 무엇인가를 꺼내 성만에게 건네주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전영달을 잊지 않았겠지? 25년 전 그때 날 버리고 떠나더니 잘 살고 있더군. 죽은 줄 알았겠지만 이렇게 살아있지. 이제 내가 갚아줄 차례야. 기대하게. 6개월 전이었다. 약방문을 닫고 나오려는데 문틈에 종이가 끼어 있어 열어본 허의원은 온몸이 덜덜 떨렸다. 젊은 시절 허의원은 친구 영달과 깊은 산에 들어가 며칠씩 귀한 약초를 찾아다니곤 했다. 어느 날 운이 좋았던지 산삼 2뿌리와 이것저것 귀한 약초를 망태기에 담고 기분 좋게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 번쩍이는 두 눈이 보였다. 저것 봐, 호랑이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망태기를 팽개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두운 산길에서 발을 헛디딘 영달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영달이! 여보게 영달이! 벼랑 아래를 향해 허의원이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허의원은 그 길로 정신없이 산을 달려 내려온 것이다. 다음 날 날이 밝아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 보았지만 깎아지른 절벽 아래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 뒤 허문식은 약초 지식을 바탕으로 의원이 되었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날의 기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혔다. 영달이 보낸 글을 읽은 허유원은 20년간 열어온 약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집에 틀어박혀 친구를 구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해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애지중지 아끼는 외동딸 미연이가 그런 일을 당하자 모두 본인 탓인 것 같았다. 나 때문에 내 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시집갈 아이인데 이런 일을 당했어. 허의원은 포교를 보자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성만은 허의원을 만나고 대문을 나오다가 덩치 큰 사내와 마주쳤다. 양주댁의 사촌이라는 풍산이라는 사내였다. 그는 성만을 본체만 채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25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친구가 이제야 나타났다. 그런데 저 친구는 누구지? 포교 성만은 관아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음 날 허의원을 다시 찾아갔다. 영달이란 친구에게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 있어? 그럼요. 마음의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그러다 마다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성만은 허의원과 한참 동안 귀한 말을 나누고 돌아갔다. 그날 밤 허의원은 잠자리에서 양주댁에게 말을 꺼냈다. 전에 임자에게 얘기했던 그 영달이란 친구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줄 생각이요. 임자 생각은 어떻소? 그러자 양주댁이 다소곳하게 대답했다. 저야 당신 생각이 그러하다면 따를 뿐이지요. 다음 날 허의원은 쪽지를 적어 약방 문틈에 끼워 놓았다. 영달이 자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넘겨주겠네. 그러니 원한을 풀게. 이 쪽지를 보거든 답을 주게. 다음 날 가보니 다른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지난날 날 버려두고 떠난 걸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지만 돈으로라도 용서를 구한다고 하니 여기 적어둔 곳으로 가져와라. 그러면 모든 걸 잊고 떠나주마. 허의원은 쪽지에 적힌 곳에 돈과 전담 문서를 가져다 놓았다. 이것으로 그동안 영달에게 지고 있던 죄의식과 마음의 부담을 덜고 싶었다. 그런데 다음 날 포청에서 연락이 왔다. 범인이 잡혔다는 것이었다. 찾아가 보니 뜻밖에도 양주댁의 사촌 풍산이란 사내였다. 허의원은 언젠가 술이 얼큰한 날 양주댁에게 영달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고 외동딸이 시집가면 많은 재산을 물려줄 거라는 생각에 양주댁은 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영달이 살아 돌아와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처럼 꾸몄다. 사촌인 것처럼 가장에 마음대로 들락거린 풍산이란 애인을 시켜 협박글을 쓰고 정혼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외동딸 미연의 어깨를 다치게 했다. 그리고는 허의원의 재산을 받아내려고 수작을 부린 것이다. 그날 밤 풍산을 잡아낸 포교 성만은 모든 걸 자백받았다. 영달이란 친구분이 자신도 모르게 25년 만에 다시 살아난 걸 알면 기절초풍하겠소이다. 자, 갑시다. 사랑을 거짓으로 갚다니 정말 못된 여자요.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는 양주댁은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다니. 그 소리를 들은 성만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구먼. 포교 성만은 양주댁을 한번 쏘아보고는 포조를 시켜 관아로 끌고 가버렸다. 하룻밤 만에 바뀐 운명. 장대성이란 아이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홀로 장안을 떠돌았다.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는 어린 대성은 매일같이 거리를 전전하며 그저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장안에 앞날을 예리하게 본다고 소문난 노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노인의 집은 장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장대성은 호기심에 이끌려 노인의 집에 발을 들였다. 노인은 처음 본 장대성을 유심히 살피더니 말했다. 장차 대성한다는 이름이라니 뭔가 비범한 운명을 타고났구먼. 노인은 장대성을 불러세웠다. 너 지금 오고 갈 데도 없지? 그냥 우리 집에서 살아라.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장대성은 노인의 집에 머물며 심부름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 시중을 들었다. 몇 해가 지나자 장대성과 노인은 마치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노인이 심각한 얼굴로 장대성을 불렀다. 대성아, 오늘 밤 내 운명이 크게 바뀔 일이 생길 거다. 네? 무슨 일인데요? 광화문 밖 공동묘지로 가거라.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 무리를 보게 될 거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면 묘를 파고 안에 든 처녀를 메고 와라. 공동묘지에서 처녀를요? 공동묘지에서 그 안에 든 것을 파오라는 말에 조금 무섭긴 했지만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준 노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어르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전염병이 크게 돌아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실ong에 올려두었다가 며칠 뒤 공동묘지에 묻곤 했다. 노인이 말한 대로 그날 밤 장대성은 공동묘지로 향했다. 한참을 기다리니 장례 행렬이 나타나 관을 묶고 사라졌다. 장대성은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노인의 말대로 묘를 팠다. 그러자 처녀가 비단에 쌓여 누워 있었다. 장대성은 처녀를 메고 노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노인은 침착하게 말했다. 대성아, 이 처녀를 껴안고 아랫목에 누워라. 절대 내려놓지 마라. 장대성은 노인의 말대로 처녀를 품에 안고 누웠다. 얼마 지나 노인이 물었다. 처녀 가슴에 손을 넣어봐라. 어떠냐? 조금 따뜻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계속 안고 있거라. 조금 뒤 노인이 다시 말했다. 다시 손을 넣어보아라. 맥이 뛰느냐? 장대성은 깜짝 놀랐다. 네, 맥이 뜁니다. 노인은 물을 끓여오게 했다. 이제 물을 떠먹여라. 장대성은 끓인 물을 조심스럽게 처녀에게 떠먹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처녀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 갓 20이 넘은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녀는 재상 집안의 딸로 역질에 걸려 죽은 줄 안 것이다. 옷과 폐물도 함께 묻혀 있었는데 그걸로 보아 틀림없이 재상 집안의 딸이었다. 처녀는 자신을 구해준 장대성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자신과 함께 묻혀있던 폐물을 꺼내 장대성에게 건넸다. 이걸 시장에 가서 팔아오세요.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장대성은 폐물을 들고 시장으로 나갔지만 아무도 그 귀한 물건을 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해질 무렵 한 여인이 폐물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여인은 바로 재상집의 하녀였다. 그녀는 폐물을 보고 깜짝 놀라 집으로 돌아가 주인에게 알렸다. 마님, 오늘 시장에서 전에 아씨가 쓰시던 폐물을 본 듯합니다. 뭐라? 그게 사실이냐? 재상집에서는 즉시 장대성을 붙잡아 추궁했다.
내 딸의 묘를 파헤치고 물건을 훔쳤느냐? 장대성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를 들은 처녀의 어머니는 매우 놀랐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딸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이제 내 딸은 자네에게 목숨을 빚진 몸이다. 마침내 장대성은 재상가의 사위로 들어갔다. 그러나 재상가의 형제들은 신분이 낮은 장대성을 눈엣가시로 여겼다. 이 친구를 골탕 먹여야겠구나. 형제들은 장대성을 골탕 먹이려고 역병으로 폐가가 된 집을 사서 장대성에게 살게 했다. 하지만 장대성은 그 집에서 무탈하게 잘 살았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당신 이왕 이렇게 된 거 글을 배워서 벼슬을 하도록 하세요. 아내는 장대성에게 글을 가르쳤고 그는 학문에 두각을 나타냈다. 마침내 그는 자원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어 출세의 길을 걸었다. 장대성의 운명은 노인의 예언과 아내의 헌신 덕분에 바뀌었고 널리 그 이름을 떨쳤다.